자, 오늘은 현대적 원자 모형의 오비탈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그 전에 먼저 얘기해야 될 거는 보어의 원자 모형인데, 이 보어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이렇게 불연속적이라는 것을 보고, 이렇게 불연속적이라는 것을 보고서, 원자 모형을 이렇게 전자의 궤도가 불연속적으로 존재하도록 생각하는 원자 모형을 생각했던 거였죠. 자, 근데 이거는 수소 원자처럼 한 개의 전자를 갖고 있을 때는 잘 설명할 수 있긴 했는데, 수소 원자가 아니라 전자가 한 두 개,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만 되더라도, 이 궤도에 지금 두 개가 있으면 전자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는 어떤 그 힘들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난해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전자는 너무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 전자의 현재 위치와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위치를, 전자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순간 거기에 대한 것을 내가 빛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가 교류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얘의 운동량은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량과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없다라는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 보호 원자 모형의 단순한 형태로서는 좀 설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현대적 원자 모형이 나오도록 된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현대적 원자 모형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먼저 오비탈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건데, 이 오비탈이라는 거는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서 발견될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비탈에는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배울 게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이렇게 배울 텐데, s오비탈은 무조건 이렇게 원형을 띄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원형을 띄고 있다는 말은 이 구 안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뭐 전자가 발견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한 10% 된다는 거겠죠. 어찌됐든 간에 s오비탈의 특징은 핵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균등하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p오비탈은 이거와는 좀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p오비탈은 이렇게 R형 형태로 지금 여기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좀 더 높은 거죠. 여기서는 발견될 확률이 적고, 자, 이렇게 p오비탈은 그 모양이 약간 좀 다른 형태. 뭐 d오비탈은 나와 있지 않지만 d오비탈은 뭐 여기에 디스크 형태로 되어져 있다거나, 혹은 이렇게 약간의 R형 두 개가 겹쳐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거나, 뭐 이제 그런 형태의 모양을 띠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로 오비탈이라는 걸 보면서 s오비탈과 p오비탈 형태로 전자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이 보호의 원자 모형 위에다가 한번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자, 이렇게 첫 번째 궤도 안에 있는 이 두 개의 전자는 이 노란색 영역 안에 존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궤도 안에 있는 이 8개의 전자는 조금 더 첫 번째 궤도 안에 있었던 s오비탈보다는 조금 더 큰 상태로 원형을 이렇게 띄면서 존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원형을 띄면서 존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두 개는 이렇게 R형 형태로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R형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 그러면 R형 형태가 좀 한 3개 정도 존재하는 거고, 아까 s오비탈로 두 개가 존재하니까 두 번째 궤도에는 한 8개의 전자가 이런 모양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대략적인 그림을 그렸는데 저 그림 안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라는 거죠. 물론 저 바깥에서 발견될 확률도 10%는 존재한다는 거고, 어찌됐든 이 오비탈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원자핵 주위에서 전자가 저런 모양의 영역 공간 안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얼마가 있다라는 것을 함수로 나타낸 것이
오비탈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비탈이라는 걸 잠깐 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궤도 안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궤도 안에서는 그걸 우리가 주양자수로 이제 말을 할 건데, 첫 번째 궤도를 주양자수 값 1이라고 하고, 두 번째 궤도를 주양자수 값 2, 세 번째 궤도를 주양자수 값 3, 이렇게 양자수가 이제 하나씩 늘어나 가면서, 궤도가 하나씩 이제 더, 껍질이 하나씩 더 생겨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궤도에는 S 오비탈만 존재하고, 두 번째 궤도에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 그리고 세 번째 궤도에는 S, P, D 오비탈까지 존재하는 형태로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궤도도 있겠죠. 네 번째 궤도 주양자수가 4인 경우에는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F 오비탈까지 이렇게 존재할 거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양자수 값에 따라서 오비탈이 하나씩 좀 커져가는 걸 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게 주양자수라고, 이걸 지금 양자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비탈, S오비탈도 숫자로 표현해 주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편리하기 때문에, S오비탈이 말하고 있는 숫자는 우리가 0, S는 0하고 매칭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P오비탈은 2를 뜻하고 있는 거고, D오비탈은 2, F오비탈은 3이라는 양자수 값을 갖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번 잠깐 정리해봤고,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우리가 오비탈이라는 걸 배웠는데, 이걸 표현하는 방법도 먼저 알긴 알아야겠죠. 자, 먼저 우리가 배웠던 이 오비탈의 이 궤도의 모양, 오비탈의 궤도의 모양, S, P, D, F 이러한 것을 먼저 여기다 써주고, 그리고 그 앞에다가 주양자수값, 그러니까 몇 번째 궤도인지의 그 숫자를 이 앞에다 써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 궤도라는 주양자수가 2라는 값을 써줬고, 오비탈의 종류는 P오비탈. 그러니까 P오비탈은 숫자로 얘기한다면 2를 뜻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P오비탈은 R형 모양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조그맣게 숫자를 써주는데, 이 오비탈 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를 써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서 오비탈을 표현하는 방식을 한번 배워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각 전자 껍질의 오비탈 수를 보게 되면, 자, 먼저는 우리가 이 전자 껍질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주양자수로 숫자를 부여해 준 거고, 고전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궤도를 K 껍질이라고 불렀었고, 그 다음에 L 껍질, M 껍질, N 껍질이라고 불렀었기 때문에 이 알파벳도 우리 매칭해서 같이 한번 알아는 두도록 합시다. 자, 그러니까 M 껍질은 주양자수 3을 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비탈의 종류가 보니까 우리 S 오비탈, P 오비탈 이렇게 있었는데, 첫 번째 궤도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S 오비탈만 가능하고, 두 번째 궤도에서는 S와 P, 세 번째 궤도에는 SPD, 네 번째 궤도에는 SPDF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S 오비탈은 숫자가 0을 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P 오비탈은 숫자가 1을 뜻하고 있고, 그래서 S 오비탈은 이거의 방향, S오비탈의 방향은 우리 아까도 봤던 것처럼 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S오비탈은 방향이 어느 방향이든지 똑같은 전자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숫자는 0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갖고 있지 않은 거야. 그래서 S오비탈의 이 S오비탈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방향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요거 하나. 그래서 이게 하나밖에 없는 거고, P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숫자가 1이 부여됐고, 그 다음에 아까 본 것처럼 R형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X 방향으로 늘어서 있는 R형이 있을 수 있고, Y축 방향으로 늘어서 있는 R형이 있을 수 있고, Z축 방향으로 늘어서 있는 R형이 있을 수 있어서 총 3가지의 오비탈을 가질 수 있다. P오비탈은.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은데, P가 가지고 있는 숫자 1이 절대값 2를 가지고 절대값 1보다 작은 정수.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3개의 패턴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d 오비탈도 아까 봤는데 d 오비탈은 숫자 2하고 매칭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절대값 2보다 작은 절대값 2를 포함해서 그보다 작은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5개. 그래서 5개라는 숫자를 가질 테고 5개의 오비탈을 가질 거고 방향을 5개를 갖는다는 거죠. F 오비탈은 아까 숫자가 3이 부여됐었는데 3이니까 0까지 포함하면 7개의 방향을 갖겠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S 오비탈은 하나의 방향밖에 안 갖는다. 그 오비탈, S 오비탈의 숫자가 0이기도 하고 얘가 9형이기도 하니까 방향성이 없다. 하나밖에 오비탈을 안 갖는다. P 오비탈은 3개의 방향을 갖는다. P 오비탈의 숫자가 1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X, Y, Z 아련 모양이 형태를 갖는 게 방향성을 갖는 게 3가지 방향성을 갖는다. 자, D 오비탈의 숫자는 2를 뜻하고 있고 그 2보다 작은 값을 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해서 5가지의 방향성을 갖는다. F 오비탈은 숫자 3을 뜻하고 있고 F 오비탈은 이거의 방향성은 7개. 그러니까 오비탈 7개를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궤도에서부터 오비탈 모양에 대해서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각각 몇 개의 오비탈을 갖는지를 지금 한번 쭉 써본 건데 첫 번째 궤도, 그러니까 주양자 수가 1일 때에는 S 오비탈 모양만 가질 거고 이때는 방향성이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때의 오비탈, 첫 번째 궤도가 가질 수 있는 오비탈의 총수는 1이 되겠죠. 자, 두 번째 궤도에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 두 개가 존재할 수 있는데 S 오비탈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오비탈 수를 하나 가질 테고 P 오비탈은 3개의 방향을 갖기 때문에 3개의 오비탈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1하고 3 더하면 두 번째 궤도에는 4개의 오비탈을 전체적으로 가질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M껍질, 주양자 수가 3인 세 번째 껍질에 대해서 한번 보면 거기서도 역시 S, P, D 이렇게 세 가지의 모양의 오비탈을 가질 텐데 S 오비탈은 한 가지인 형태로만 있고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모양을 가질 테고 P 오비탈은 세 가지의 방향을 가지니까 세 개의 오비탈을 가질 수 있고 D 오비탈은 5개를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이게 1, 3, 5 더해주면 9. 자, 그 다음 네 번째 껍질에서는 역시 S는 1, P는 3, D는 5, F는 7이 되니까 1, 3, 5, 7을 더해주면 16이 되어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로부터 식 하나를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양자 수가 n이라고 한다면 오비탈의 총수는 지금 보니까 어때요? n의 제곱으로 갖는구나. 그러니까 n번째 껍질에 있는 오비탈의 총수는 n의 제곱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뒷부분에서도 좀 보겠지만 이제 우리가 총 오비탈의 종류와 방향까지 봐서 오비탈이 구별되어지는 오비탈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봤는데 지금 이제 또 한 가지 더 볼 거는 하나의 오비탈 안에는 총 2개의 전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핀의 방향에 따라서 스핀이 이렇게 자기가 걸릴 때 어느 쪽 방향으로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화살표로 표시할 건데 이게 총 한 오비탈에 2개의 전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니까 첫 번째 껍질에는 2개의 전자가 가능, 두 번째 껍데기는 4의 2배 8, 세 번째 껍데기는 9의 2배 18, 그 다음에 네 번째 껍데기는 16의 2배 32까지 전자가 들어갈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러면 n번째 껍데기에는 오비탈의 총수가 n제곱이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총 전자의 수는 2n의 제곱이 되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오비탈이 어떤 식으로 구조를 갖는지는 대략적인 아마 한번 봤고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상세적으로 밑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 하나는 여기서 보면 자, 우리가 여기는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었던 것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껍데기, 첫 번째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껍데기의 이름을 우리가 양자수들 중에 주양자수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S, P, D, F라고 모양을 갈라주는 것을
방위 양자수라고 이름 지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향, 모양은 방위 양자수로 결정이 나는데 X, Y, Z 뭐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지 그 방향을 표현해주는 또 양자수를 자기 양자수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방향, 자기가 걸렸을 때 어떤 방향으로 회전하는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이거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개의 값만 가질 텐데 이거를 우리가 스핀 양자수라고, 스핀 자기 양자수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총 양자수는 한 개의 전자가 4개의 양자수 값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 4개의 양자수 값을 똑같이 가질 수는 없을 거야. 그걸 이제 뒷부분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 용어들 이름들을 보고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주 양자수는 1, 2, 3 이렇게 나아가는구나. 그 다음에 방위 양자수는 우리가 알파벳으로는 S, P, D, F 뭐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S가 말하고 있는 양자수 값이 방위 양자수 값이 0을 뜻하고 이게 S를 말하고 있어요. 0이 1은 P 그리고 2는 D를 말하고 있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이 SP 각각에 대해서 자기 양자수 그러니까 방향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보면 S는 방위 양자수가 S니까 얘는 아까 봤던 것처럼 핵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어. 그래서 이 방향을 나타내는 자기 양자수 값은 0을 갖는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S는 0이라는 하나의 값만 갖는다. 그래서 아까 오비탈이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P 오비탈은 마이너스 1, 0, 1, 3개의 방향을 가지면서 3개의 오비탈을 갖고 그리고 3개의 자기 양자수 값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P 오비탈의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1, 0, 1, 3개의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자, 지금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이 수로, 양자화된 수로 지금 전자의 상태를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수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D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아까 D 오비탈의 양자수, 방위 양자수 값이 2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방향을 나타내는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5가지의 값을 갖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오비탈의 종류를 표현해 주는 방식이 나와 있고 자, 오비탈의 종류를 구분 지을 때 먼저 첫 번째 여기 숫자 얘가 주 양자수 값을 말할 거고 뒤에 나와 있는 이 알파벳을 보고서 우리가 얘가 지금 방위 양자수 값이 뭐야?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3D라고 써져 있으면 이건 주 양자수는 3이고 방위 양자수는 D니까 2를 말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거 안에 총 몇 개? 5개의 오비탈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3D에 존재하는 오비탈의 수는 5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쓸 수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오비탈의 총수는 주양자수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오비탈의 총 전자수, 거기에 들어가는 총 전자수는 2n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스핀 자기 양자수까지 이렇게 한번 봤고, 자, 이제 오비탈이라는 걸 봤는데 우리가 수소 원자라면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서 상당히 단순하게 그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얘기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이 앞에 있는 주양자수 값으로만 걔한테만 의존해서 에너지 준위가 달라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ES나 EP나 같다고 3S, 3P, 3D 같다고 에너지 준위가 전부 얘네는 세 번째 궤도고 주양자수 3이니까 얘네는 전부 다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 하나 있다면 전자끼리의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 자, 근데 전자가 2개 이상만 되어지면 전자끼리의 상호작용과 뭐 가려주는 전자, 뒤에 있는 전자가 핵을 들여다보기에 앞에 있는 전자가 가려주는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이 에너지 준위가 발생할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주양자수를 원칙적으로 따라가긴 하는데 순서가 첫 번째는
첫 번째 궤도는 1s밖에 없으니까 1s가 제일 에너지 준위가 낮은 거고, 그 다음에는 누구? 두 번째 주양자 수는 ES와 EP가 있는데, 이거 순서대로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ES보다는 EP가 조금 에너지 준위가 높더라. 자, 그 다음으로 올 수 있는 거는 누구? 3s가 오겠죠? 3s는 EP보다 좀 높다. 그 다음에 3s보다 3p가 좀 높다. 자, 근데 그 다음에 꼭 3D가 올 것 같은데 3D가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와요? 4S가 먼저 오더라. 그러니까 4S가 3D보다 에너지 준위가 좀 더 낮더라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우리가 뭐하고 연관지어서 같이 봐주면 좋을 공부하니? 우리가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것처럼 최외곽에 있는 전자의 수는 제일 내부에 있는 거는 얼마였죠? 전자 2개. 그다음 두 번째 궤도부터는 무조건 8개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최외곽에 있는 전자수가 8개여야지 안정된다라고 봤는데, 지금 우리가 배운 거대로 따져본다면 세 번째 궤도에서 가능한 오비탈이 3s, 3p, 3d가 가능한데 3s에서 오비탈 1개, 3p에서 오비탈 3개, 3d에서 오비탈 5개. 그래서 9개의 오비탈이 가능하고 여기에 각각 한 오비탈에 2개의 전자가 들어가니까 총 전자가 18개나 지금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궤도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맨 최외곽에 있는 전자가 8개가 되는 게 안정된다고 배웠는데 이거하고 조금 안 들어맞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3s, 3p까지 먼저 전자가 채워진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오비탈이 4개죠. 1하고 3. 4개에다가 각각 2개의 전자가 채워진다면 8개의 전자가 채워질 거예요. 자, 여기 최외곽에 8개가 먼저 채워지고 나서 그 다음 3D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누구? 네 번째 궤도 4S의 전자가 먼저 채워지는 거예요. 4S의 전자가 딱 채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4S 궤도가 먼저 2개 딱 채워지고 나서 최외곽이 4S로 바뀌었죠? 그 상태에서 이제 3D의 나머지 10개가 세 번째 궤도에 채워지는 거야. 그게 3D가 채워지는 거라고. 자, 그러니까 최외곽엔 전자가 8개가 되어진다는 거는 계속 유지되어지는 이야기가 됐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다원자에서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볼 때 얘네는 이제 어떻게 될 거다? 무조건 그러니까 SP 다음엔 다음 궤도로 갈 거예요. 다음 궤도가 더 높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없으면 그 다음 여기처럼 1S 다음엔 2S, 2P. 근데 2D는 없으니까 그냥 3S, 3P 왔는데 3D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3D가 오기 전에 먼저 4S가 오고 3D 오고. 그러면 3D까지 왔고, 자, 이제 3궤도는 다 채워졌고, 그 다음에 4S가 왔으니까, 그 다음 누가 올까요? 4P가 오겠죠? 4P가 오고 나면 네 번째 궤도에서 4P까지 해서 8개가 다 채워졌어.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궤도로 먼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섯 번째 궤도 누구? OS가 가겠죠. 그래서 OS에 2개 채워지고, 그 다음에 다시 누구로 돌아와? 3D, 4P까지 채워졌으니까 4P 다음인 4D가 채워지겠지. 그 다음에 4F 채워지고, 그 다음에 OS 다음인, 그 5P가 채워질 거예요. 자, 이런 순서로 채워질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편안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쭉 설명했고, 그거는 우리 여기에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원자 번호가 늘어남에 따라서 원자 번호가 양성자가 늘어나는 거니까 전자가 똑같은 숫자로 이제 늘어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쭉 본다면 이렇게 자 1S, 2S 여기 어차피 여기까지 8개씩 최외곽이 채워졌으니까 맞게 갖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3S, 3P 8개 세 번째 궤도에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 사실은 3D가 먼저 올 것 같은데 3D가 오는 게 아니라 4S1인 첫 번째 전자 여기 전자 4S 궤도에 첫 번째 전자 하나 들어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4S2 이거는 네 번째 궤도에 전자가 2개 S 오비탈로 전자 2개 들어왔다는 얘기고 여기까지 채워지고 나서 그 다음 걸로 오는 애는 1S2, 2S2, 2P6, 3S2, 3P6, 4S2 그 다음에 3D 1 이런 식으로 채워질 거다. 이제
그래서 앞에 부분 설명했던 내용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얘기는 이 전자가 쌓일 때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거죠. 자, 먼저 그 규칙이 있는데 세 가지 규칙을 배울 거예요. 먼저는 싸움의 원리. 싸움의 원리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제일 낮은 데부터 채워질 거지 높은 데가 먼저 채워지는 않는다. 아,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채워져 나가는 건데 에너지를 좀 더 많이 받아서 들뜬 상태라면 조금 더 윗궤도에도 채워질 수가 있어. 그리고 나중에 안쪽 궤도에도 채워질 수가 있어. 이거는 에너지를 더 받았기 때문인데 만약에 지금 말하는 것처럼 순서대로 먼저는 쌓여진다. 이게 바닥 상태이다. 이게 먼저 별다른 게 아니라면 맨 바닥 상태부터 차곡차곡 쌓아질 거다.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 다전자 원자의 전자 배치 순서 있죠? 이게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3s, 3p 다음에 4s를 가고 4s 다음에 3p, 4s 끝나고 나면 3d 채워지고 4p, 5s 이런 식으로 가는 순서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는 게 파울리 메타 원리인데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오비탈 안에 전자가 3개 있는 건 아예 불가능하고 한 오비탈 안에 2개밖에 없을 수, 2개만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스핀의 방향이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게 2개만 존재하지 한 오비탈 안에 시계 방향이 2개 존재한다는 건 뭐예요? 똑같은 전자가 2개 있다고.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파울리 베타 원리는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스핀 방향 불가능하다. 그리고 한 오비탈 안에 3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파울리 베타 원리는 물리적으로 한 오비탈에 들어가는 전자는 다른 상태로 존재해야 된다. 이게 파울리 베타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존재해줘야 된다. 자, 이게 파울리 베타 원리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할 거는 훈트 규칙. 훈트 규칙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싸움 원리와 비슷한 건데 이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야. 에너지가 좀 더 가해져서 들뜬 상태라면 가능은 한데 원칙적으로는 바닥에부터 채워진다. 그런데 바닥부터 채워지는 게 이제 싸움의 원리고 훈트 규칙은 이렇게 빈 방이 있는데 p 오비탈은 아까 3개의 오비탈 빈 방이 있다고 했는데 전자가 하나 채워질 거야. 그럼 여기 하나 들어오겠죠. 그냥 전자 하나가 더 있어. 그러면 여기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 전자는 어디에 채워져요? 옆에 있는 빈 방부터 먼저 채워져 나간다. 그러니까 전자가 들어오면 빈 방부터 채워져 나가지 한 방에 2개가 먼저 채워지는 상태는 어떤 상태? 들뜬 상태다. 이렇게 한쪽에 먼저 채워지는 거는 들뜬 상태, 불안정한 상태다. 그러니까 2개의 전자가 들어왔어. 근데 방이 3개 비어 있어. 그러면 빈 방부터 하나씩 채워져 나가고 또 하나 또 들어왔으면 또 빈 방에 들어가는 거. 이게 안정된 바닥 상태다. 이게 지금 훈트 규칙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훈트 규칙과 싸움 원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런데 안정된 상태로는 바닥 상태부터 채워지는 것이 맞다.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원자과 전자가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최외곽의 전자는 8개가 있으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안정되고 그리고 그 경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다른 원자와 결합을 할 때에도 최외곽의 전자가 8개가 있는 상태를 상태로 결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엔 최외곽의 전자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원자와 결합을 할지를 결정할 거라고요. 즉, 이 최외곽에 있는 전자의 수가 그래서 중요해서 이 최외곽에 있는 전자의 수의 이름을 원자과 전자라고 부를 거고 최외곽의 전자가 8개가 다 차 있어. 그럼 8개면 원자과 전자를 8이라고 하진 않고 8개가 다 있는데 8이라고 하죠. 이때는 원자과 전자 0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하야하고 관계 맺을 게 0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외곽의 전자가 7개 있어. 그러면 원자과 전자 7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7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짜리와 결합을 하고자 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원자와 결합을 할지를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야. 즉 원자과 전자 수가 이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 줄 거야.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같은 애들은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나타낼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주기율표 배우면서 한번 정리를 할 거고, 자, 여기서는 이제 여기까지 좀 얘기해 주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 해줄 거는,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이 된다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있는데, 얘가 양이온이 됐다라는 거는, 전자 하나를 잃었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어디? 최외곽에 있는 전자를 잃겠죠. 걔를 없애뜨리면, 걔가 어떻게?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1s2, 2s2. 자, 이게 뭐야? 1s, 다시 한번 읽어보면, 1s2는 첫 번째 나트륨의 1s2는 첫 번째 궤도에 전자 두 개 찾다 그 말이고 ES2, EP6은 두 번째 궤도에 S 오비탈과 P 오비탈. 그러니까 S 오비탈은 오비탈 1개, P 오비탈은 오비탈 3개. 근데 각각 그럼 오비탈이 4개 됐는데 각각 전자 2개씩 들어가니까 요 위에 있는 숫자가 2하고 6 해서 8이 됐죠? 자, 그러니까 두 번째 궤도까지 다 찾다. 그다음에 3s1 이렇게 썼다는 거는 세 번째 궤도에 전자 하나 돌고 있다. 지금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나트륨 이온이 됐어, 양이온이. 그러니까 세 번째 궤도에 있는 전자를 잃어버린 거야. 얘를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궤도만 있는 거고, 얘의 전자의 지금 배치는 누구랑 비슷한 거야? 원래 전자가 10개인 네온과 나트륨 양이온은 네온과 전자 배치 모양이 똑같다. 그러면 얘네들의 차이는 뭐겠어요? 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숫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근본적으로 이 물질이 다른 거야. 그런데 전자 배치 구조를 누구를 따라간 거야? 나트륨 양이온이 네온의 모양과 똑같이 되어졌구나라는 사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이온도 어때?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플로우린이 있는데 얘도 1s2라는 말은 뭐야? 전자가 첫 번째 궤도에 두 개 있다. 그 다음에 ES2, EP5 이렇게 써져 있네. 그러면 이거는 S 오비탈에 전자 2개 들어가 있고 P 오비탈은 3개의 오비탈이니까 전자 6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중에 5개만 들어갔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플로우린 원자의 전자 배치를 보면 P 오비탈에 3개의 방이 있는데 PX, PY, PZ 이렇게 3개의 방이 있는데 2개 채워졌고 마지막은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헛 전자 배치라고 헛전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놔져 있고 여기에서 전자 하나를 어디선가 얻어왔어. 그러면 이제 플루오린 음이온이 된 거고 그러니까 전자 하나가 여기 빈칸을 채운 거죠. 여기 하나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또 누구랑 두 번째 궤도까지 가득 차 있는 형태가 되니까 네온의 전자 배치 구조와 똑같아졌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또 하나 얘는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양성자의 숫자가 얘는 9이고 얘는 양성자가 10으로 원칙적으로 다른 물질인데 전자 배치는 같은 구조를 가져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나머지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 오비탈의 양자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뭐 나중에 우리 다음번 문제 풀 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 내용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